교감신경이 너무 과도하게 항진되어서 균형이 깨졌을 때 다시 균형을 회복하는 방법 두 번째는요. 내수용 감각 감수성을 업 시켜주는 거예요. 내수용 감각, 우리 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어떤 변화나 자극에 대해서 뇌로 전달해주는 감각이었죠. 이 감각의 감수성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몸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전달을 해주고 이 전달된 내수용 감각이 전달한 내용을요, 뇌에서 이걸 받아들이는 부분에서 얼마나 제대로 받아들이는가? 이거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여서 거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가? 그런 부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내수용 감각 감수성을 향상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과 관련된 논문들을 먼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논문을 살펴본다고 겁먹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 논문에서 핵심적인 내용만 이렇게 한 문장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논문은 Interoception and Stress, 내수용 감각과 스트레스라는 제목의 논문이에요. 여기에서는 사람들의 감정 양식이 그들의 내수용 감각 신호 감수성에 따라 다르다라고 제시하고 있어요. 감정 양식이라는 거는 어떤 감정을 느끼는 그 사람이 감정 패턴? 주로 어떤 감정을 잘 느끼는 게 사람들마다 다르잖아요.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유독 더 심하게 슬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뭐 무덤덤한 사람도 있고, 또 기쁜 상황에서도 그게 정말로 세상에 어쩜 저렇게 기쁠 수가 있을까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뭐 그냥 그저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있고, 각각의 느끼는 그 감정의 스타일들이 다르죠. 이게 감정 양식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감정을 느끼는 패턴, 방식이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내수용 감각 신호의 감수성에 따라 다르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몸 속에서 장기나 세포나 조직에서 어떤 변화나 일들이 일어날 때 그런 일들이 야야 여기 장기 여기 세포에 이런 일이 있어 하고서 뇌의 해당 부분에 그걸 전달해 줬을 때 그 뇌에서 그거를 얼마나 제대로 받아 먹느냐, 그게 내수용 감각 신호 감수성이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감정을 어떻게 느끼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같은 논문에서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수용 감각의 신호 전달 기능과 정확도, 민감도가 손상되면 감정 조절에 문제가 생긴다.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 내수용 감각이 전달을 해주는데 뇌에서 그 전달을 받는 뇌가 뭐라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제대로 받아먹지 못하거나 지금 심장이 너무 쿵쾅쿵쾅 뛰어. 그런데 뭐 배가 꼬르륵거린다고 이렇게 이상하게 엉뚱하게 받아들인다거나 그러면은 뇌에서 알았어 그럼 이렇게 하고 그 피드백을 보내는 것도 엉뚱한 피드백을 보내게 되겠죠. 그런데 그 엉뚱한 피드백이 몸에만 문제를 유발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감정 조절에 문제를 초래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내가 어떤 감정을 격하게 느끼거나 그때 느낄 만한 감정이 아닌데 부적절하게 감정을 느낀다거나 이런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고 최근 연구 결과 밝혀진 내용들이 있어요. 이거는 Interoception and Mental Health, a Roadmap, 그러니까 내수용 감각과 정신건강 로드맵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가지고 온 내용이거든요. 내수용 감각의 기능 부전, 그러니까 내수용 감각이 뇌와 제대로 소통하지 못할 때 내수용 감각이 전달해주는 어떤 신호에 대해서 뇌가 자꾸만 엉뚱한 소리를 할 때요, 둘이 손발이 안 맞을 때 그 감정에 문제가 생기는 게 기분장애, 불안장애, 섭식장애, 중독, 신체화장애 같은 정신건강 문제로까지 뭔가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상태로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와, 어째서 이렇게까지 심각한 상태로 가게 되는 걸까요?
일단 여기서 나와 있는 이런 장애들에 대해서 잠깐 살펴본다면, 불안장애라는 거는 뭔가 여기서 장애라는 거, disorder라는 진단명이 붙게 되는 거는요, 단순히 불안도가 높다고 해서 불안장애라고 진단을 내리진 않아요. 기분이 좀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기분장애라고 진단명을 붙이진 않거든요. 이 장애라는 말이 붙으려면요, 요런 불안이나 기분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요, 일상생활이 도저히 안 될 정도로,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방해할 정도로, 그 정도가 심각할 때 이 장애라는 진단명을 붙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안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이 안 되는 그런 병적인 상태일 때를 불안장애라고 하는 거고, 기분장애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예를 들 수 있는 게 우울증, 조울증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섭식장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섭식장애 어떤 게 있나요? 거식증 같은 것들이 있죠. 정말 뼈만 앙상하게 남은 그런 여성이 나는 뚱뚱해 이러면서 계속 먹기를 거부하고 충동적으로 먹었다가도 그걸 다 토해내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섭식장애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중독은 뭐 약물 중독이라든가 마약 중독이라든가 담배, 알코올 이런 것들도 다 중독에 해당되는 범주들이죠. 그다음에 신체화 장애는 우리가 흔히 꾀병이라고 오해를 해서 이 신체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참 힘들어지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진짜 아픈데 병원에 가보면은 검사했는데 다 정상인 거예요. 그럴 때 의사들이 해주는 최선의 말이 있죠. 신경성입니다. 스트레스성입니다. 하지만 나는 단순히 신경성, 스트레스성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심각하게 진지하게 아파요.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심해요. 불편해요. 이럴 때 신체화 장애라고 하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내수용 감각의 기능과 도대체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걸까요? 네, 우리가 제일 처음에 만나봤던 안토니오 다마지오가 여기에 또 나오게 됩니다. 데카르트의 오류라는 책에서 제가 내용을 다시 정리해서 여기 제시를 해봤어요. 다마지오는 이런 말을 해요. 오감과 고유수용 감각, 내수용 감각을 통해 나오는 것은, 그러니까 이걸 통해 나오는 거 우리가 감정이라고 대표적으로 얘기를 했었죠. 그 함수 상자를 통해서 표현했던 그 그림 떠오르시죠? 그런데 이게요, 현재 신체 상태가 이거야 라고 딱 보여주는 게 아니라요, 지금 상태는 이런 걸 거야. 무엇과 같을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 그러니까 예측을 내놓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측이 현재 실제 상태랑 딱 맞아 떨어지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예측에 따라서 우리 뇌가 신체로 신호를 보내서 우리 장기의 움직임을 조절하기도 하고 또 그걸 감정으로 표출이 되고 우리가 느끼게끔 하기도 하고 어떤 사회적인 상호작용으로 반응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 우리 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 변화와 뇌가 이 내수용 감각을 통해서 고유수용 감각이나 오감을 통해서 받은 자극을 종합해서 내놓는 예측이 딴판이에요. 그럴 때는 전혀 지금 상황이랑 맞지 않는 예측을 내놓게 되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뇌가 명령하는 그 반응들도 너무나 엉뚱하게 나오게 되겠죠. 상황과 적절하지 않은 감정으로 표출이 되거나 어떤 반응이나 몸의 상태로 표출이 되는 거고, 그런 게 바로 앞에서 봤던 다양한 그런 정신건강 문제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신체화 장애를 볼까요? 실제로 우리 몸 안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작동하고 있는데 이런 내수용 감각을 통해서 뇌로 전달된 신호를 뇌가 잘못 받아들인 거죠. 내수용 감각 괜찮아, 오케이 그랬는데 뇌에서 뭐라고?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이러면서 우리 몸에 통증 신호를 보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검사를 해보면 멀쩡한데 이상하게 나는 몸이 아픈 그런 결과가 초래가 되는 거죠. 섭식장애로 예를 들어볼까요?
이 섭식장애가 내수용 감각의 기능과 연결해가지고 정말 연구가 되게 많이 되고 있는 분야예요. 그래서 내수용 감각이라는 인테로셉션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이 섭식장애와 연결된 논문들이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섭식장애는 대부분 우리가 신체 이미지, 바디 이미지가 잘못 인식이 되면서 실제로 거울을 봤을 때도 이 거식증이 있거나 이런 섭식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완전 빼짝 말라서 피골이 상접한 상태인데도 거울 속에 비친 자기 모습이 뚱뚱하다고 느낀다고 하잖아요. 이게 뇌가 실제로 그렇게 보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내수용 감각을 통해서 야, 이 몸이 허기져서 이러다 굶어 죽겠어. 이런 신호를 뇌로 전달을 해요. 근데 그 신호를 받은 뇌가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뭐라고? 지금 몸이 너무 에너지가 넘쳐서 뚱뚱해져 있다고? 먹는 걸 줄여야 된다고? 알았어.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먹으려고 할 때 음식을 먹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강박 증상이 생기게 되고 음식을 먹으면 그걸 토하려고 하는 그런 반응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런 증상으로 거식증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재미있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무엇과 같을 것인가 이 예측이요. 우리가 무언가 예측을 하려면 정상적인 상태, 어떤 기준 상태가 있고 그 기준에서 얼마나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위로, 아래로 벗어나 있어? 그거를 판단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기준점이요. 이 예측의 기준이 되는 게 과거의 기억이라는 거예요. 인형 뽑기 상자에 있는 그 인형들이 어떤 것들이냐면 우리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그런 이미지 패턴들도 있고요.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욕구들 있죠. 배고픔, 목마름 이런 것들도 있고 또 거기 안에 있는 이미지들 중에는 우리가 자라면서 경험을 통해서 획득한 그런 감정의 패턴이나 이미지들도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게 다른 말로는 과거의 기억인 거죠. 그래서 옛날에 내가 뚱뚱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나의 신체상은 뚱뚱해 라는 그 이미지가 그 인형 뽑기 상자에 하나의 인형으로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과거의 기억, 그 이미지가 똑같이 야, 얘 굶어 죽겠어 라는 신호를 보냈는데 뭐라고? 그럼 이 중에서 어떤 인형을 뽑아야 될까 하는데 그래도 뚱뚱하잖아. 그러면 안 먹어도 돼. 그렇게 신호를 보내게 되는 거예요. 과거의 상태랑 지금의 상태는 분명히 바뀌었는데 그게 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수용 감각이 보내는 신호를 뇌에서 받아들이는데 오류가 발생하면서 섭식 장애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측 시스템이기 때문에 발생 가능한 오류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예측 시스템에서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생성되는 그 이미지들을요, 내가 바꾸고 싶다고 그렇게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은 내가, 여기서 뭔가 손을 댈 수 있는 부분은요, 내수용 감각이라는 부분이에요. 이 내수용 감각을 좀 더 뇌에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게끔 강화시켜주는 거예요. 뇌에다가 야, 내 말 지금부터 똑똑히 잘 들어? 이렇게 전에는 있잖아.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너 자꾸만 왜 그렇게 엉뚱하게 듣는 거야? 이렇게 소심하게 얘기를 하던 애를 너 내 말 똑똑히 잘 들어? 내가 지금 얘가 굶어 죽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너는 이 몸에다가 음식을 먹으라는 신호를 보내야 돼? 이렇게. 그 시그널을 더 강화시켜주는 그런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신체의 실제 예측 상태와 뇌 예측 사이에 균열이 생기는 곳, 이렇게
갈라진 틈 속에서 문제가 나타나게 되니까 이 균열을 메꾸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고, 그 최선의 방법이 내수용 감각의 감수성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연구들은요, 그러니까 이 내수용 감각과 이런 정신건강의 문제, 신체의 문제 사이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최근에는 이 내수용 감각의 감수성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 내수용 감각의 감수성을 높이는 그런 활동들이 무엇이 있을까를 밝혀내는 쪽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어요. 이거는 그 대표적인 연구 중에 하나인데요. 내수용 감각의 그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활동들을 찾다 보니까 마인드풀니스, 마음챙김이 효과적이더라. 그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마음챙김의 대표적인 게 명상이잖아요. 그래서 명상과 이 내수용 감각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하는 논문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또 이게 명상이 효과적인데 보니까 명상 중에서도 호흡에 집중하는 명상이 특히 내수용 감각을 감수성을 높이는데, 내수용 감각의 정확도를 높이는데 더 효과적이던데? 이런 논문들도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표에서 설명하고 있는 게 지금 이 마음챙김이라는 접근이 내수용 감각의 신호, 여기 이 내수용 감각의 신호를 더 정확하게,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게 하는데 어떤 작용을 했는가 보니까 이 내수용 감각이 정확하게 그 우리 신체의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나 반응들을 뇌에다가 전달할 수 있도록 그 신경 가소성을 가져다 준다는 거는 그 신경을 더 강화시켜주는 그런 변화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몸의 자율적인 통제 기능을 강화시켜준다는 효과가 있었다는 게 바로 이 위에 네모칸에 있는 설명인 거고요. 그리고 또 이 마인드풀니스 중에서도, 마음챙김 중에서도 특히 호흡에 집중하는 게 효과가 있었다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 그랬잖아요. 호흡 중에서도요, 특히 호흡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호흡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었는데 호흡을 천천히 하도록 하니까 이 효과가 더 좋은 거예요. 심지어는 심장 박동수를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효과도 있었어요. 와, 이거 진짜 괜찮은 방법인데? 해서 더 디테일한 연구가 들어간 게 있어요. 천천히 숨을 쉬는 것 중에서도요, 분당 6회로 호흡을 했을 때 미주신경을 활성화 시켜서 미주신경이 속해 있는 그 부교감신경이 올라가면은 교감신경이 내려가겠죠. 그래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을 다시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분당 6회 호흡 해보실 수 있겠어요? 제가 처음에 분당 6회 호흡 너무 느린 거 아니야? 그걸 어떻게 해? 이렇게 겁을 먹었는데요.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분당 6회 1분에 6번 호흡을 하려면 1분이 60초잖아요. 10초에 한 번씩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호흡은 들숨과 날숨, 들이쉬는 것과 내쉬는 호흡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5초 동안 들이쉬고 5초 동안 내쉬는 거예요. 지금 한번 해보실래요? 생각보다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평소의 호흡보다 조금 더 천천히 하는 정도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분당 6회의 호흡을요, 막 1시간씩 하거나 2시간씩 하라거나 그것도 아니에요. 5분 정도만 하면은 이런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괜찮은 방법 아닌가요? 이렇게 천천히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호흡에 집중을 하는 것만으로도 내수용 감각의 감수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쪽에 나와 있는 거, 이거는 미주신경 자극이라는 요법이거든요. 이거는 실제로 어떤 의학적인 처치를 하는 거예요. 정기적인 자극을 미주신경에 가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직접적으로 그 자극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이 미주신경을 활성화시켜주는 건데, 이게 어떤 작용을 하냐면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NA나 뭐 5-HT나 이거 아세틸콜린이나 얘네들은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이 얼마나 많이, 얼마나 부족하게 전달되느냐에 따라서 이런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이 유지되느냐, 무너지느냐에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작동을 하게 된다는 건데, 신경 전달 물질에 대한 거는 제가 별도의 챕터, 클래스로 다룰 거기 때문에 그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마인드풀니스나 아니면 호흡을 조절하는 걸 통해서 이런 내수용 감각의 중재를 가했을 때 임상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이 표에 정리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보면은 혈압을 낮추는 데도 효과가 있었고요. 부교감신경은 높이고 교감신경은 낮추고, 그러니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도 도움을 줬다는 거고, 심혈관계나 위장관계의 질병의 위험성도 줄여주고, 그리고 통증이 있을 때는 그 통증의 정도도 약화시켜주고, 편두통의 빈도도 낮춰주고, 어떤 인지적인 손상이라든가 스트레스나 정서적인 감정 조절이나 불안이나 PTSD니까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나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데도 효과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약물 중독 이런 것도 더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었다는 거죠. 바로 앞에 논문에 나와 있었던 거, 내수용 감각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나는 정신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체적인 질환의 위험도를 낮추는 데도 이 내수용 감각에 어떤 중재를 하는 거, 민감도를 높이기 위한 중재를 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중재가 특별한 게 아니라는 게 여기서는 희소식인 거죠. 숨만 천천히 쉬어도 돼요. 네. 정말 다행 아닌가요?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 말고도 이 내수용 감각의 감수성을 높이는데 효과적인 게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게 정말 다양한 시도들이 연구로 이루어졌어요. 재미있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요. 저는 그중에 기억에 남는 게 브러쉬 있죠. 왜 우리가 마사지 방법 중에서 브러쉬로 이렇게 몸을 빗질을 하듯이 피부 표면을, 전신의 피부 표면을 쓸어내는 그런 브러쉬 요법이 있잖아요. 그것도 효과가 있는가? 그런 연구가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효과가 있었어요. 이 내수용 감각 감수성을 높이는데. 그래서 그런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은요, 여기까지 하고요. 앞에서 잠깐 나왔던 미주신경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는 다음 클래스에서 뇌섬유, 인슐라와 연결되는 재미있는 그리고 쉬운 신경계 이야기, 그리고 감정과 연결된 이야기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